전설의 희생된 분들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자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묵념을 일동 묵념. 제14차 자유소로 청사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간사를 맡아주시는 김시동 과장 소개해 주시고 또 계획 담당관실의 김정 씨가 소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과보고까지 모든 공개해드리고요. 의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안들에게서 공개를 따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과보고 시간. 제13차 위원회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월요일에 개최된 제13차 위원회의는 위원 15분에 참석하였고 위원번호 제15-49 자유세월호 첨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5-41호 미수자 가족들의 배보상 지급 신청 대한 연장위원 개정 촉구 지난 제15-43호 조사 개시 여부 결정안 등 의안 7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주간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소위원회 활동 보고 유무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상규명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9월 22일 부충 중회의실에서 진상규명 소위원장 고용주, 김서중, 김진, 장원익, 성전은 위원께서 참석하시어 신청사건 18건에 대한 조직의 결정 여부에 대해 논의하셨습니다. 논의 결과 조사 개시 결정 15건, 신청서 보완 2건, 기타 성평등 수정 1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사회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9월 21일 안전사회 소위원장실에서 안전사회 소위원장 이형철, 유인, 이우중 위원께서 참석하시어 안전사회 소위원회 업무보고 결정안, 조사 신청 접수 여부 3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심의 의결하였고 안전소위 소관 조사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장학조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소위원회 활동입니다. 9월 23일 지원소위원장실에서 지원소위원장 신현우, 최일수 위원께서 참석하시어 지원소위원회 일정 조사 개시 결정 여부와 민영규칙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건의 조사 신청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으로 의결하였고 지원소위원회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되 긴급 안건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제주도 소재 화물기사 심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운영 외에 보건복지상임위원 예산대결 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과 단원고 희생교사 순직 처리를 위한 법적 법리 검사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소위원회 경과보고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주실까요? 없으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번에 이호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난 13차 위원회에서 이호중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공표적입니다. 첫 번째, 지금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차부터 5차까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고요. 6차 회의록은 실무적인 문제로 비공개 부분 삭제하는 게 10월 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1차 회의 때부터 비공개 부분 삭제하는 작업 마친 후에 10월 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회의의 인터넷 중계에 관한 부분은 현재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예상적으로 현재로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생중계는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범위에 민간 잠수사 진도를 봉합하거나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사안에 대한 공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위원회에서 활동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업무 범위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의 목록 및 내용 자료에 대해서 시장위원들 국민들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안에 한정해서 열람 및 사원 및 파일의 제공력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 사안에 한정해서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원 및 파일 제공은 사안별로 허용 여부를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교체권자의 교체 가능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외에 예산 및 성과 계획서 그리고 업무 계획 중에 조직부 수정 부분은 저희들이 이메일로 보내드린 것과 같이 그 내용을 송부해드리고 또 알려줬습니다. 이호중 의원님 여러 의견 제기했지만 이건 저희 의원의 공통된 내용이라 해서 그래서 꼭 이호중 의원이 아니어도 다른 분들께서 오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보완 요청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자료. 네. 자료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비공개 자료의 공개 여부를 위원장님이 하신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소위원장이 결재를 한다고 하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소위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논의를 할 때 소위원장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지를 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쥐고 토론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얘기를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더 공정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로서는 그냥 소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활동을 또 중시를 하고 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 지금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결재도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소위원회 그리고 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개를 할 때 소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 소위원회 회원들끼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모르겠는데 소위원장이 그거를 자기 혼자서 공개하지 마시를 위원장한테 공개하지 마시를 그 사람이 결정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많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소위원장님 뜻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문제 중에서 조금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한다고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료 공개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차경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이게 조사 관련된 사항들이 상정이 돼서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그 자료도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인들에게 자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소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상임위원들은 우리 특별법상 조사 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공개 문서인 경우에는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사안에 한정하여 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데, 그럼 위원회 안건으로 아직 상정되지 않은 거는 그럼 그에 관련된 자료는 연락을 못한다는 뜻인지, 위원회 안건 상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안건 검토가 끝나면 또 못 본다는 이야기인지 굉장히 불명확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사안에 한정하여라고 하는 문구를 써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느냐. 모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위원들이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안건으로 아직 상정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조사 중인 것과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위원들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데요. 왜 이렇게 한정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1차 회의부터 공개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차 회의라는 게 아마 최근에 지금 소위원회 회의들을 1차 회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과거의 소위원회 회의는 뭐 준비회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대체로 아마 제 기억에 의하면 3월부터 8월 중에 있었던 소위원회 회의는 지금 공개 대상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준비회의라는 이름을 왜 붙이게 됐는지 저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소위원회 회의를 준비회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언제부터 정식 회의라고 합시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한 8월경까지 회의를 준비회의라는 이름 명목을 붙여가지고 회의록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출범 이후에 있었던 모든 소위원회 회의로 운영규칙에 의하면 6월 4일에 운영규칙이 제정이 됐고 운영규칙 부칙에 의하면 그 운영규칙 제정 이전에 있었던 회의는 본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로 본다라고 하는 부칙 규정까지 넣어놨어요 일부러. 그런데 왜 과거에 그 준비회의라는 명목의 회의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는지 저는 뭐 명목이 뭐가 됐건 간에 준비회의라는 이름 이건 무슨 회의라는 이름이건 간에 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면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요청을 했던 부분은 그 운영규칙상 소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 그 개최 사실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준용이 됩니다. 전원위 규정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전원위원회 때 그 운영규칙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소위원회 개최된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런 공지 같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규칙을 안 지키는지 이 부분도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현장님께서 한 가지 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신 거는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할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정시가 그 안건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정식 논의를 하죠.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의견으로 그냥 개인 1인이 내셔가지고 이렇게 답하는 좀 그런 형식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으면은 안건으로서 정식 제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운영규칙에 있는 내용을 왜 안 지키는지를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벌써 이게 안건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이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운영규칙이나 우리 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는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한두 가지의 어떤 질문, 의문사항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청사항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본격적인 어떤 논의는 안건으로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그 문서 관련해가지고 비상의견을 공유하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었고요. 이제 그 사실은 실제 우력상으로 보면 또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사안을 한정해서라고 하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비상의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보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여기서 그 지금 사원 파일 제공 여부 이건 다소는 좀 현실적인 뭐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가 안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 하기 준비하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방청이나 아니면 회의록 공개, 속기록 또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저희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시행을 해왔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서요.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현재 위원회 운영 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을 거고요. 현재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의안 상정과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네,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고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규칙이 지켜야죠. 개정된 다음에 뭐 바뀌는 거야 그 다음 얘기고요. 앞으로 개정할 거니까 안 지키겠다라는 게 그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 우리 출범과 관련해서 예, 7월달에 직원들이 정시로 다수 채용되기 전까지의 출범을 제대로 못한 그런 데 따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정식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회의를 걸고 이제 공개한다면 이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여전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특별하게 아주 뭐 기밀이 많이 담긴 뭐 그런 여부는 관계는 없지만 그런 회의도 아닌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진행한 거에 대해서 그런 물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또는 어려웠던 데서 다 공개 요구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제로 공개한 그런 그런 것도 제대로 말하자면 그 운영 규칙이라는 게 뭐 그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 규칙에 따른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시는 거는 뭐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원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 진상소리에 대해서는 여기 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예. 예. 그럼 이제 건 벌거. 그러시죠. 그냥 지난번 전원위원회에서 그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진상규모 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하고 이제 전원이 안건을 한정한다는 사정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양이 많으니까 안건이 많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10-4-4호 출항당일 의사결정 과정 및 출항 배경에 대해서 제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일 의사결정 과정과 단독 출항 배경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 5조 1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서 조사 결정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사 전날 시정주의보 발효로 인천항에 대기 중이던 단원고 수학여행단이 승선 및 출항 여부를 놓고 어떤 내용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에 관여한 학교, 여행사, 운항관리자 등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동시에 당일 세월호만 단독 출항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조사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된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문 시간 없나요? 네. 그러면 이 조사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주시죠. 위원장님 포함 총 15명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네, 이건 알겠습니다. 2015-30-4-12호 침몰 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 조사기 및 조직함 등 관련 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몰 원인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 세월호 조사기 및 계기판 등 관련 기기의 오작동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사 개시 결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현재 수중에 있는 세월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의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체 내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선체 부식과 변형으로 인해서 인양 중 선체 내부 훼손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해서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수중 선체 직접 조사를 통해 현재 선교 내부 조타기 및 대기판, 선미 부분 프로펠러 상태의 러더라고 하죠. 러더, 이 조타 관련 기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서 참사 원인 관련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인들은 현재 상태를 조사해 줄 것을 시급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상태는 그냥 수중에 대해서 그냥 그 카메라로 수중 카메라 찍겠다는 건데, 찍어서 조사하는 건데.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중을 보여주면 우리가 기록하는 상태를, 여기 계기판의 상태, 조타기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걸 기록하는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중 촬영이라는 부분은 부차적인 수단이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조사 개시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15-50호에 대해서 조사 개시를 좀 설명하시면 고맙습니다. 2015-35-4-14호 단원고의 수학여행 출발 당일 이유, 제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출항 당일 이상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단원고 측이 수학여행을 강행한 이유는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해당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사의 결정을 제한합니다. 좀 전에 의결된 유사한 사안입니다.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십니다. 예, 질의사항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한산 좀 거셔주실까요? 위원장님 포함 총 15명에서 찬성하셨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2015-31-4-1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의 과정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 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의 과정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참사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제한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의 학생 전원구조 오보 경위에 대해서는 언론사는 자막, 앵커, 코멘트, 기자 리포트 등의 방법으로 참사 당일 11시 01분에 최초 전원구조 보도를 하였고, 어떤 방송사는 정정보도 오보를 정정한 경우에 동일한 보도를 해서 이런 다수 언론사의 오보 경위 및 오보의 주체에 대한 해명의 불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거라서 일단 첨부된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구조 오보의 문제는 이제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인데, 오늘 고영주 위원님께서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사실 고영주 위원님 계시면 좀 뵙고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안 계시지만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고영주 위원님께서 MBC 대주주인 이제 방문진을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죠. 이사장이라는 지위는 MBC의 운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관의 이제 기관장을 고영주 위원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원구조 오보 이런 걸 조사를 하다 보면 MBC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MBC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MBC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비상임위원으로 이 조사 업무에 관여를 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재척 사유가 이제 친인척 관계는 또 재척 사유로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피 신청은 또 조사 대상자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뭐 방법은 이게 회피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전원구조 오보 사건에 대한 향후의 모든 조사나 심의 의결 과정에서 고영주 의원님께서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뭐 특별법상 공식적으로는 회피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고영주 의원님께서 스스로 이 조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좀 뭐하긴 합니다만, 안건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그것이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안에 대해서 개시 결정 여부를 상세히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 총 15명 전원 찬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위원장님, 이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또 회피라는 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관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회피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저는 다른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언론사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은 조사 개시 결정만 하는 것이면, 앞으로 그런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조사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고영주 의원님이 참여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제가 소수 의견이라면 뭐 저는 적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이 그냥 한마디 한 거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요. 지금 그 시간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먼저 논의를 하시고, 지금 안통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하시니 그렇게 하시죠. 지금 네. 저 글쎄, 제 생각에 이거 소위에서 일단 먼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권영민 의원께서 좀 소위에서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뭐 더 네. 소위에서 예, 지금 현재 수준은 한 건이 조사 개시 결정 여부를 의결하는 정도라서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는. 근데 앞으로 추가 신청되는 사건들이나 언론 관련 부분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그다음 53. 예, 2015-4-4-2 해경 상황실 AIS 시스템의 정상 작동 및 고의 조작 여부 제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경 상황실 AIS 시스템의 정상 작동 및 고의 조작 여부는 3사 관련한 구조 분할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제안드립니다. 신청 요지는 신청인은 2014년 4월 16일 당시 해경 상황실 녹취록 등에 근거해서 AI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경 상황실 등은 세월호 참사 발생 전후 AI 시스템상 이상현상 발생을 인지했으나 감사원 등은 AI 시스템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첨부한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해되십니까? 예. 예. 이 자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AIS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해경 상황실뿐만이 아니고 해수부 상황실, 심지어 청와대, 제가 과거에 관여했던 청와대 상황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권으로 업무를 다루다 보면 해경 상황실 AI 시스템 문제로만 업무가 국한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해수부 쪽이나 청와대 쪽이나
이 상황실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어냈느냐 그때 또 다루 별건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기본 조사 계획, 진상규명 조사 계획을 설계를 하고 업무를 가야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청 건수 갖고 업무를 하시면 큰 걸 놓칩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진상규명 업무 보고 내용 중에 AIS, 해경 AIS뿐만 아니라 기타 해군 레이더 상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 그다음에 대전 통합전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신청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사업청 시동량 전원 소송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원 속에서 이렇게 하셨으면서 동시에 성격상 진상 쪽하고 협의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 그죠? 이제 주된 부서로서 지원소에서 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이것을 진상조사에서 가져가시는 대응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끌 것 같지만 사실 거기 너무 바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맡아서 하면서 서로 협력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원소에서 이거를 이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게 돼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없으시니까. 이 RCS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결국 국정원 문제잖아요. 이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국정원의 사건 개입에 대한 조사를 하는 진상조사 파트에서 장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이것만 똑 띄워가지고 다른 국정원의 개입 여부는 다 진상조사에서 하면서 이것만 띄어서 지원소유로 간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사전에 보고를 받긴 하는데 이 사건의 분류배당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가 있었고 저희로서도 사실은 이 피해자 지원 쪽에서 이걸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다소 그런 측면도 있긴 했는데 문제는 유가족과 이 피해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인 거고요. 그게 과연 이제 지금 정부 대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는 아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확인되는 사실이어서 아마도 지금 정부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뭔가 단서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진상규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로만 저희도 이제 이 사항을 보고 분류 배당을 이제 했던 겁니다.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기한 것처럼 이 두 건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구조분한 작업, 정부 대응 적정성에 관한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이 신청 이유를 보면, 신청 취지를 보면 학생이 4월 16일 밤 11시에 큰 내에 있었던 학생들의 카톡 메시지가 소신돼서 그거를 해경지휘부가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도중에 다운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사고 이후에 유류품으로 건져진 휴대전화에서의 통화나 문자로 미디어 데이트 등이 이메일에 삭제됐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를 피해자 지원 업무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이유는 유족들은 피해자의 흔적이 담긴 유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사고 내용이 어떤가, 경위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데 애착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위나 이유 설명 없이 이것이 이유도 모를 때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이 상당히 깊은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봤고요. 그리고 각 소위 내에서
물론 뭐 업무의 성격상 이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진상조사 비명분과에 너무 많은 일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소에서도 이런 그 지원 그 조사 인력을 지원해서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측면도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더 논의할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저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되고. 고맙습니다.